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3월 7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윤석열발 정계 개편 가능성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수선한 전국을 조기에 수습할지도 주목됩니다. 정치인 윤석열 앞에 놓인 과제와 행보를 짚어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조금 전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성남 민심이 진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검찰도 감사원도 배제된 셀프 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놓고 단일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양자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한미 군 당국이 내일부터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축소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등의 여파 때문인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다은 기자, 이번 훈련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합참이 밝힌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일정은 내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주말을 빼면 9일간의 일정입니다. 합참은 코로나19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했다면서도 참여 인원과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일단 2019-2020년에 이어 3년째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훈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전자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훈련인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은 예행 연습만 진행됩니다. FOC 검증은 전자권을 행사할 미래 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자권 전환 작업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한미훈련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사퇴 후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목요일 검찰청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앞으로 올 모든 시간에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정치권 이슈와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이었죠? 이런 발표를 하고요, 교수님. 네. 지금 치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3일 정도 말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없고 우선 지인들을 통해서 무슨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 전 검찰총장.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퇴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사퇴하는 순간에 정책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윤석열로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워딩이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대통령 아니고서는 그 역할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는 다음 대선을 이제 준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도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검찰총장이 바로 나와서 정치에 입문하는 것.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모양이 굉장히 안 좋고 검찰에게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든 어느 누구든 공직자가 사실상 정책 중립성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인데 나오자마자 정치적 언급을 한다. 이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침해하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보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안은
특히나 이제 4월 재보선까지는 움직임을 절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비판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 자체도 그 이후에 어떤 행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4월 재보선까지는 어느 정도 정책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제하는 행보를 가져가고 본인도 무슨 뭐 고양이 뭐 개 산책하는데 소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폭을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당분간 칩거하지 않을까란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전에 뭐 누구를 만났더라, 최근에 회동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계속 흘러나와요, 변호사님. 네. 관련해서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측면 지원서 얘기 나오는 거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던데요. 아니 뭐 아무래도 이제 네. 본인이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윤 총장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앞서 이제 퇴임사에도 보면 내가 어디에 있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가 사실 검찰총장 퇴임해서 있을 곳은 변호사 사무실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죠? 근데 내가 어디에 있든이라는 얘기는 그건 이제 정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살아왔던 사람이지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권에 여러 인맥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어쨌든 이 정치권에 투신했고, 이 정치권에 투신해서 본인이 만약 선거 출마한다면 첫 번째 선거가 뭐 공천받고 뭐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는 게 아니라 대선입니다. 네. 대선은 국회의원 선거가 또 다른 판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보면 정치권의 원로라든지 또는 뭐 선거에 능통한 사람이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릴 필요성은, 현실적인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나 또는 윤석열 총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권의 연착륙을 도와줄 수 있는 정치권의 전문가라든지 원로들이든지 현역 정치인들을 실제로 얼마나 접촉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치의 현실의 문제니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판은 뭐 정치부 기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총선도 중요하지만 대선판을 해보냐 안 해보냐 이러면서 정치부 기자도 그 역량이 좀 나뉘기도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 대선 전에 뭔가 윤석열 총장이 움직이긴 하겠죠. 아마 그 움직이는 게 이 강연 정치로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대표 다 강연 정치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진이기도 하고 이번에 공관위원장 맡았던 정진석 의원 사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고향 친구로 부르고 있는데 강연 정치 등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북 콘서트, 그리고 토크 콘서트 등을 하면서 전국을 순회했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의 컨텐츠를 쌓았고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만나게 됐고요. 네. 또 여기서 누구와 함께 이 콘서트를 진행했느냐가 참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 북토크 콘서트에 단골 게스트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되긴 되었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네. 중책을 맡았.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시골의사 박경철 씨와 함께 이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네.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 행보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정치권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때 멘토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강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누구와 함께 이 강연을 진행하느냐. 제가 봤을 때 윤 총장이 정말 정치 행보에 관심이 있다면 경제적인 전문가, 경제 전문가. 네, 본인이 지금 네.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네. 법치라던가 대한민국 공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경제 문제에서 본인과 인식을 같이 하는 경제 전문가가 뭐 사회를 보거나 함께 패널이 되어서 토크 콘서트나 강연 등을 하면서 전국 순회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약점으로 지목받았던 경제적인 식견 또한 보완이 되면서 많은 화제가 될 게 분명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칩거하면서요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겠지만 강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누구와 함께 강연을 할 것인가, 누구를 내 사람, 내 게스트로 포섭할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추천을 받기 위해서 여권에 몸담았던 거물 정치인이나 뭐 안철수 대표의 책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인재들을 지금 추천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윤 전 총장이 강연을 할지 또 한다면 누구와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이제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특히
특히 사퇴 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 선언으로 보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여당은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 야당도 속내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지금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별의 순간 본인이 얘기한 거죠. 별의 순간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교수님. 네. 자, 야권에선 윤 총장과 벌써 함께 하겠다는 인물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인 충청권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율사 출신 벌써 세교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혹시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같은 데서는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사퇴한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고, 야권에서는 힘이 보태지는 일종의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부상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건너야 될 어떤 과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건너야 할 강이 많다. 시대 정신이 뭐냐? 예컨대 정책적 기조는 뭐냐?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강연 정치를 해야 된다, 저서를 출간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하면 어떤 논란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전에 이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이런 네. 대선판을 기획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선택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흐름이 그런 목적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4.7 재보선까지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어쨌든 재보선 이후의 국면이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는 상당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야권 후보가 이기느냐, 여권 후보가 이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정계 개편의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과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입장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바로 그분을 어떤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훼손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분도 본인의 이런 정치적인 결단이나 사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실 걸로 짐작을 합니다. 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좀 경계하실 걸로 짐작을 한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변호사님. 이제 선거를 기점으로 윤 전 총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나오면서 어디를 갈까가 굉장히 관심이에요. 야당으로 갈지, 그렇죠. 제3지대로 갈지, 독자 세력을 구축할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아닌 거 확실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가요? 민주당이 아닐 거라는 확신은 저희가 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까, 민주당으로? 예? 그건 안 가는 거죠. 그건 저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야권인데 어쨌든 야권 쪽에서 보면 독자 세력 할 거냐, 국민의힘 할 거냐,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같이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네. 일단은 독자 세력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독자 세력이라는 게 독자 창당하는 게 돈, 조직, 시간, 거기다 경험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단기 필마 상태인 윤석열 총장, 정치권 경험 없는 전 총장이 이 독자 세력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럼 결국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거냐,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같이 제3지대 머물까 이 문제인데, 기존 세력 누군가와 그렇죠. 합칠 것이냐. 예,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앞서 김관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월 7일 재보선 선거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네. 자, 4월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4월 7일 재보선 결과의 경우의 수는 4개입니다.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되느냐, 오세훈 후보가 되느냐, 각각의 경우에 이기느냐, 지는 4가지거든요. 저는 단일화가 안 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경우는 지는 건데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4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가 오냐에 따라서 폭의 차이는 있고 중심축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야권은 크든 작든 정계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 정계 개편의 과정 속에서 거기서 본인의 어떤 가치를 끌어올려서 뭔가의 정계 개편의 축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아마 저는 정치권에 연착륙한 이후에 그 다음을 저는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윤석열 총장이 과연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는 모든 것은 4월 7일 재보선 선거 결과가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 말씀이겠군요. 윤 전 총장은 지금 4.7 재보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전 모드에 들어갈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예상의 추정의 영역이고 예상의 영역입니다. 네. 지금 하는 말은 모두 다 추정이고 네, 예상이죠. 당분간은 관전을 하고 있겠죠. 다만 야당의 야권의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고 선거 막판이 되면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온 것도 그렇고 뭔가 야권에서 저 사람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저 사람이 축이 될 수 있다. 저기가 되는 집이다. 저기가 가치 있는 후보다. 저기가 힘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하고 있다가 재보궐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기웃기웃될 수는 없어요. 그 전에 뭔가 본인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출발은 지금 3일 동안 이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출발은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실제 선거판에서도 저 사람의 힘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힘이 있을까?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단일 후보 결정된 이후에 야권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판에 전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유세차를 탄다면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야권에서의 어떤 무게감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공신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이후에 정계 개편의 어떤 축의 중심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4월 재보선에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은 4월 재보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4개월 남은 임기를 벌인 것이다. 라는 비판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 자체로서는 4월 재보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본인의 대선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정치를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직을 버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 이제 대선 선거전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것 하나가 부각이 되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이 재보선판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뭐 적극적인 입장인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유리, 불리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이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야권의 어떤 재보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본인의 대선에는 부정적 영향이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윤 전 총장이 며칠 전 대구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도장입니다. 뭐 고향 연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평론가님. 대구에서 콕 집어서 윤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대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지방 자천성 발령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곳인데 굳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TK 지역을 이 보수 정치권을 많이 지지하는 어떤 코어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보수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보수 야권의 주자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보수 야권의 주자라는 걸 강조한 아주 건가요? 일각에서는 네. 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 민주당과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사태 직전에 대구에 가서 저 메시지를 냈다는 건 윤 네. 전 총장이 그러한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선을 그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또는 대권 가도에 몸을 담게 된다면 다른 곳이 아니라 어떤 TK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 보수권에서 활동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야권에 안착하기 위한 가장 큰 난제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수사를 해도 너무 가혹하게 했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TK 지역의 유권자들이나 강성 보수 유권자들은 아직까지 이 정서적인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구원이라는 게 좀 있죠. 친박계도 있고 친이계의 어떤 구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윤 전 총장을 이제 다시 비판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전임 정부 수사 문재인 정부 말 듣고 너무 열심히
열심히가 아니죠. 너무 매섭게 했던 것 아니냐는 건데 그것에 대한 감정적인 거리감을 해소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난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을 가서 그 말을 한 것은 비록 내가 박근혜 정부 수사하면서 악연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수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나를 과거 어려웠을 때처럼 품어달라, 받아달라 하는 그런 유화적인 메시지가 저변에 분명히 깔려있다고 보고요. 아마도 뭐 특별한 여론조사 발표된 건 아니지만 저 방문 당시에 현장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이후에 TK 지역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TK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법 순조롭게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야권에 지금 착륙을 하고 있는, 랜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전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판에 진짜 뛰어든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변호사님. 그럼 윤석열 총장, 제가 검찰 출입할 때도 윤석열 총장은 진짜 검사 중에 검사, 단골 검사, 뭐 서초동 오브 서초동 이랬습니다, 정말. 이 스타일, 검사로서의 스타일이 여의도 정치, 이 정치권에서는 먹힐 수 있을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본인의 역할은 본인의 뭐가 아니겠어요? 그건 뭐 사실은 그러면 어차피 태어나서부터 정치인인 사람 없고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정치권에 투신해가지고 쭉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이제 한국 정치 현실이라는 게 외부에서 다른 이제 전문적인 영향을 하고 커리어에 쌓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물론 뭐 대학생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한 정치인들도 있긴 하지만 뭐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제 대선까지 1년 남았기 때문에 1년 동안 검사의 옷을 벗고 정치인의 옷을 입고 첫 번째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바로 대선이다.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여의도 경험이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의도를 찍고 국회의원 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누구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바로 대선 직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예전에 웬만하면 여의도의 구력이 한 10년 이상은 돼야 뭐 대선판에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는 있죠. 그러니까 쉽진 않은 싸움인 건 맞으나 그건 뭐 온전히 본인의 몫인 거죠. 그걸 뭐 주위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뭐 지켜보시죠. 네,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의 사퇴로 당장 이제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올 건지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뭐 친정권 성향의 차기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뭐 비검찰 출신이 올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어떤 검찰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네. 왜냐하면 이 정권을 마무리하는 1년을 담당하고요. 또한 새로운 정부의 1년을 또 담당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의 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중임을 맡는 그런 역할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중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 법안 내용에는 중수처가 1년 유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지금의 검찰총장의 권한과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낮군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을 모셔와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어떤 정부를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중수청 관련해서 내일 이제 고검장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검찰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저희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도 좀 궁금한 게요, 평론가님. 대통령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검찰에서 이뤘던 이 어수선한 정국을 빨리 조기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이 법무부에서 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대통령 어떻게 이 정국을 수습해 나갈까요? 아니면 뭐 윤석열 총장이 나옴으로 해서 수습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국면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여권에서 뭐 중수청 법안 발의하겠다 하고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 시즌2라고 했던 게 전부 다 윤 총장 한 사람 잡기 위한 것이라는 걸 국민들 앞에 자인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저는 여권이 이 검찰개혁 시즌2라는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청와대는 이제 일이 1년 남은 사람들이고 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사실 4년 거의 다 남았죠. 3년 반이 남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나간 마당에 어느 정도 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면서 국정 후반기의 드라이브를 검찰 개혁이 아닌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높아 보입니다. 신년사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읽혔어요. 하지만 여권 내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철험회나 강경파 의원들은 과연 그럴 것인가? 그들이 저는 오히려 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일을 계속해서 조금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선까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윤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완벽하게 졌습니다. 무저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알고 보니 세상이라는 각본이 그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3기 신도시 판에서는 말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 추가의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에 도시가 들어설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바보고, 알았다 해도 수십억을 대출받아 투기할 만큼 간이 크지 않았을 테니 무저입니다. 나무는 식목일에만 심을 줄 알았지 땅값 올리는데 특효인 줄 몰랐으니 또 바보고, 땅을 쪼개놓으면 보상에 유리하단 걸 몰랐으니 또 무저입니다. 내부 정보 하나 없이 정직하게 청약 통장만 부으면서 LH 청약센터만 번질나게 드나들었으니 바보고, 투기꾼들이 만든 판에서 추첨되길 바라는 꿈만 꿨으니 무저입니다. 25전 25패의 부동산 정책은 아무것도 몰랐던 여러분의 푸념이었을 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더니 그렇게 그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필승, 전승, 압승을 이어가는 동안 여러분만 필패, 전패, 압패 했던 것뿐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까지 선포한 마당에 당연히 투기는 없겠지, 이렇게 순진하게 믿었던 여러분만 어리석었던 겁니다. 한쪽에선 투기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승자들은 고개 숙이고 자숙하기는커녕 뭐가 어떠냐, 너는 안 했냐 하면서 패자들의 무지와 무능을 탓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평범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가슴에 언제까지 이렇게 대못질 할 겁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평생 무저로 남아야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정승을 지낸 맹사성은 일평생을 초라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물이 새긴 수여서 집안은 돌바지 그릇으로 가득 찼습니다. 볼품이 없다는 지적에 맹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그에 비하면 나는 호강하는 것이다. 국가를 대신해 택지나 주택을 개발하는 LH는 공기업 중에서도 더 높은 공적 의식과 기준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누구처럼 초가 상관살라는 게 아닙니다.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불거진 LH 직원들의 신도시 관련한 땅 투기 엄청난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죠. 너무 분노가 커지다 보니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조금 전에 브리핑을 갖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대국민 사과도 했고요. 철저한 조사를 약속도 했고요. 또 향후 이 부동산 대책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하게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이 부분은 그만큼 일요일 날 이렇게 부총리가 나와서 관계 장관들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이 상황의 중대성을 지금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LH 공사 같은 경우 만들어진 이유는 토지의 어떤 활용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하고 또 그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우리만 투자를 하느냐 이런 형태의 행태라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지금 얻기에 충분하다. 네.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장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갖는 부분이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뭔가 공정하게 다뤄야 될 정부의 어떤 관료들 또는 준 공무원들이 이러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행태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정권의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고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국토부 장관은 거취까지도 본인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취까지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조사단이 얼마나 실질적인 어떤 조사를 해내느냐. 네. 거기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국토부 LH가 여기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냐. 네, 셀프 조사 얘기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축구 감싸기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총리실이 지휘하는 거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지금 대선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역 총리로서 뭔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데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다면 사실 문제 해결적인 어떤 역량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강도 높은 총리실 지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감사원, 당연히 감사원 조사할 것이고 검찰도 고소고발 잇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모든 정부의 역량이 동원이 돼서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발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직자들의 어떤 모럴 해저드, 도덕성의 해이가 이런 상황까지 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중반, 수요일이죠.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총리가 굉장히 강도 높게 할 것이다. 그러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진상조사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무적으로 생각해보면 결코 여당에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슈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건 빨리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진상조사가 나오게 되더라도 결국 검찰 수사가 마무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진상조사로 경찰청 들어간다고 하는데 결국 어찌됐든 간에 그 여권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이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인지 뭔지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특히 이런 특수수사의 최고 책임자는 현재까지 검찰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 수사로 마무리될 거예요. 그럼 길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부터 검찰애들하고 시작하면 2달에 끝날 거 예를 들면 합동조사단 한 달 하죠. 수사하다가 한 달 하죠. 또 검찰 수사하죠. 이러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히 길어지는 것들은 이건 결코 여권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재발 방식 내놓고 단기에 끝내야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LH에서 발생된 일이고 이 공기업 직원들이 관여가 된 거니까 정부 합동조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여권에게 정부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결국 검찰 수사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건데 네. 한번 보시죠. 검찰 수사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거든요. 검찰에 맡기지 않고 감사원도 가지 않고 이렇게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제대로 결과 수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전 이거 국무총리 발표 처음 나왔을 때 네. 채널A 방송에서 네. 최재형의 감사원이나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사이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떠났지만 예.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합동수사단 만들고 지금 좌천되어 있는 한동훈 검사장 수사단장으로 맡겨봐라. 네. 얼마나 열심히 수사하겠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다 납득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총리실과 국토부의 조사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마저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 추가적으로 더 참여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밝혀지면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총리실이 조사 잘했구나 생각할까요? 저건 빙산의 일각이다. 더 있을 거다라 생각할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제대로 조사해봤더니 다른 공무원들은 참여 안 했다, 투기 안 했다고 나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고지고대로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벌써 최초에 이 사건을 제보했던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더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직원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 사촌 등의 명의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들이 추가로 확인된 게 있다고 말해요. 네. 그럼 국토부나 이 총리실에서 조사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추가적으로 민변에서 밝혀버리면 아니 이건 시민단체만도 못한 조사가 되는 거냐? 조사의 신뢰성 또 공정성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전례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발표된 이후에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모두 검찰에서 조사했었고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찰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었습니다. 네. 진보 정부였는데도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독 검찰이 나서지 않고 또는 검찰이 이 국토부 조사 이후에 그냥 수습만 하는 국면으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왜 1기, 2기는 검찰이 수사하고 3기만 예외인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사하라. 그런데 자체 조사입니다. 여권에서도 조사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신고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이랑 국회의원 누가 혹시 여기에 투기하지 않았나 알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신고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따르면은 교수님 네. 신뢰성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신뢰성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실은 감사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LH나 국토부나 지금 청와대가 자체 조사하고 조사팀에 참여했다 그래서 축소조사되거나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사람들은 알 권리가 없고 알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죠. 시민단체들이 그걸 모두 낱낱이 밝혀낼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정부의 모든 성과들이 형이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까지 다 조사해보라는 거는 그만큼 이번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어떤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여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사들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축소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가 만약에 다시 이런 부분이 드러났다. 그런 것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이번에 극한의 수준에까지도 조사할 것이다. 특히나 만약에 여기서 축소조사 된다? 국토부, LH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겁니다. 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아마 조사도 정말 고강도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당 투기 의혹이 벌어진 시점이요. 이 지금의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을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요, 변창흠 장관이 물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이 투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두둔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해서 또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아닌 것,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건 아닌 것 같다. 땅을 샀더니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명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권을 매입할 메리트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도 실제로 한 거 보면 LH의 최고 토지 전문가라고 하고 돈 더 받으려고 그거 뭐예요? 저 나뭇가지 심어놓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묘목을 심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은행 대출까지 막 받아가지고 가족 친지 명의로 다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발 정보를 알고서는 이게 이득을 최대한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변창흠 장관이 어쨌든 지금 진상조사단의 단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가 들어갔는데 국토부가 장관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LH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변창흠 장관이라면요, 그냥 사표 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LH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장관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과거 전 직장에 있었던 직원들이 그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샀어요? 그럼 본인도 도의적인 책임이거든요. 그럼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이게 맞죠? 근데 와서 이거 미리 정보를 산 게 아니고 그냥 땅을 샀더니 이게 지정이 됐어. 이것도 신내림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알고 우연히 샀는데 우연히 일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 감정을 지금 자제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관이 진상조사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진상조사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변창흠 장관이면 그냥 장관이 한 몇 달, 한 달 하셨으니까 그냥 그만 내려오시라. 그게 안 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그냥 내일 경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창흠 장관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제 말대로 결국 검찰 수사 갈 수밖에 없을 거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이슈에 대해서 야당은 속으로 미소 짓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 판단을 하신다면 장관은 그냥 내려오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창흠 장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부터 한번 보고 교수님께 반론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말을 하자 그 다음에 여당의 대표가 불렀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하고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만 구체적인 사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선택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군요.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이쯤 되면 그냥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 있는 게 주무부처 장관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책임지고 이 일 끝까지 한번 파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관해서는 김태현 변호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론이 나오지 않는군요. 네, 이거는 네. 성찰적으로 본인의 행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장관이 당시에 변 장관이 당시에 LH 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을 실질적으로 잘 관리 못한 책임도 그 당시에도 이미 있는 것이고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서도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그 상황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국민의 어떤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거든요. 본인도 일부 부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성찰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 조사를 해서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는 것을 본인이 담당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깨끗하게 거취를 전적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또는 국민에게 어떤 자세가 좀 더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취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론을 들으려고 했더니 반론은 아마 국토부에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변호사님에 이어서 교수님도 변 장관의 거취, 뭐 결단, 성찰적인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론가님.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의원도 SNS에 LH와 이 변창흠 장관을 매섭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강선우 대변인 같은 경우도 너무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온 말이다. 또 말씀해주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외통위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중진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변창흠 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서 조금 더 비판의 대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때부터 여러 구설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과거에 뭐 LH나 SH 사장할 때 구의역 김군, 구의역 김군에 대해서 뭐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부분들 본인이 사과하고 넘어갔지만 그 상처나 앙금이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또다시 이 사태가 본인 LH 사장 재임 시에
터졌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투기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거 LH 직원들이 알고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미리 조사 결과를 예단하는 발언을 스스로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리실과 국토부의 자체 조사를 무슨 결과가 나오건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것. 그걸 사실 변창흠 장관의 말에서 자초된 것이거든요. 아마 여권 내부의 비판의 강도가 더욱더 올라갈 거고요. 특히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저는 이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 사퇴한 것보다 여권에 훨씬 더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망하자면 여권에서는 변창흠 장관을 물러나게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지난번 이사 대책 이후 변창흠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정부나 특히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게는 못하게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성남 민심이 변창흠 장관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잦아들겠느냐, 아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통수에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뭐 사퇴를 하느냐는 본인이 결정할 사안일 거고 인사권자가 해임을 하느냐 이것도 대통령의 몫일 것 같습니다. 민심을 어떻게 보시는지,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앞으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투기한 사람 나왔습니다. 처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자체는 처벌할 수는 있는 건 맞는데 처벌할 수는 있죠. 근데 최대 처벌이 무슨 벌금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런 징역수도 말이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도 있으니까 처벌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앞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마 관련 규정이 없을 거라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익 환수는 이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이러면 뭐 단기 매매 차익 이런 걸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처벌은 가능하죠, 당연히. 네, 지금까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한 달 남은 재보선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3월 7일이니까 다음 달 4월 7일 한 달 뒤에 이 부산과 서울의 재보궐시장을 두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여야 지금 모두 서울시장을 두고서는 단일화 막판 전쟁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교수님, 네. 야당이 워낙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냐, 지금은 뭐 이제 오세훈 후보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영선 후보 그리고 또 다른 여권 후보들이 이 단일화를 두고 또 말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훈 시대정신 후보하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퇴 기한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건들을 좀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유리한 조건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을 뛰어넘는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네. 정당을 함께 해야죠. 정당 정치라는 것은 그 각 당이 갖는 어떤 정체성, 정책적 기조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당을 하고 있는데 네. 진영 대결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효과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차원에서 야권의 후보와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여권은 단일화 안 한다 생각하고 민주당의 색깔 하나로 지금 후보 나서겠다. 그렇게 좀 통 크게 갈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 맞춰가는 그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의 어떤 단일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안 됐죠. 왜냐하면 3명이 나와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권 후보에게 지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야권의 후보의 어떤 취약점으로 놓고 공격하는 포인트를 가지려면 여권에서는 오히려 이런 여권 단일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본인 여권이 알아서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군요. 단일화를 하지 않겠으니 야권도 단일화 니네 명분 얻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 오세훈 후보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일화가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죠. 뭘 위한 단일화예요? 그렇잖아요. 단일화는 단일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비판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박영선 의원의 어떤 그 얘기도 박영선 후보의 얘기들
가치와 철학이 다른 사람의 단일화. 근데 단일화는요, 가치와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를 함께 하는 게 그게 단일화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치와 철학이 다르면 애초부터 같은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단일화 합니까? 근데 그 내로남불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가치와 철학에 다른 단일화에 대해서 현 여권은 할 얘기는 없죠. 왜? 집권을 2번 했으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떻게 했죠? DJP 연대. 단일화는 아닙니다, 물론. 근데 DJP 연대 뭐죠? 완전히 가치와 철학이 정말 달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JP가 연대를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정봉준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했잖아요. 노무현 당시 후보하고 정봉준 후보가 당시 후보가 가치와 철학이 맞습니까? 노동운동의 또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 출신이니까 재벌 2세인데 안 맞잖아요. 어차피 단일화라는 건요. 가치와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점점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해보자. 이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단일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 단일화에 대해서 뭐 박영선 후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는 없으실 것 같은데 본인도 그냥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하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단일화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단일화를 두고도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이 다른 것 보니까 여러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네, 뭐 여권, 야권 단일화가 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단일화 관련해서 어쨌든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랑 오세훈 후보랑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후보 측은 후보 등록일 전에는 단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지만 오세훈 후보는 좀 느긋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18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것, 이 자체는 저는 오세훈 후보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 용지에 또 다른 이름이 기입돼 있으면 그 자체로 무효표나 기권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조금 더 서두르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직전까지 발표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였던 모습들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사실 나경원 후보를 이긴 걸 이변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이변의 컨벤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타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100석 넘는 이 제1야당이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후보 한 사람에게 모여들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고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조금 더 빨리 하자 이렇게 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 나경원 후보를 이긴 깜짝 이변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었을 때 단일화가 매끄럽게 될 것인가에 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만약 나경원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었다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 우려를 한 부분들이 막판에 변수로 작용했던 것 같거든요. 그 사실을 오세훈 후보도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애초에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할 정도로 단일화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약간의 이견 차이는 있겠지만 두 사람이 18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에는 본인들 입장에서의 대의 명분이죠. 공감을 하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이게 보면은 뭐 단일화 나중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지 그렇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안철수, 오세훈 후보 아름다운 단일화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이게 진영 정책 대결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중도적인 이미지가 두 사람이 좀 있고 그리고 두 사람 다 현실적으로 뭐 상대를 좋아하고 싫어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단일화 안 하고 각자 나가면 둘 다 필패다. 둘 다 정말 공도 멸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문항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조금의 어떤 밀고 당기게 삿바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히 과정이니까. 중요한 건 단일화는 하되 단일화 이후에 그러면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할까 이게 이제 아마 큰 더 쟁점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후보가 결정되면 2번 달고 뛸 거냐 4번 달고 뛸 거냐. 네. 예를 들어서 2번 달고 뛸 때야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4번 달고 뛸 땐 그러면 그 선거법의 위반의 논란을 피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지 단일화 자체가 제가 안 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일화 자체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향후에 이후에 즉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에 본인이 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안철수 대표죠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본인으로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철수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어요. 오세훈 근데 전 시장도 이 선거에서 계속 좀 약간 져왔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할 경우에는 본인은 출마 안 하겠다,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단일화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강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데 반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정치 무대에서 사실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절박하다. 본인으로 왜 단일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TV 이 토론 같은 데서도 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삽바 싸움 되게 세게 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100% 하자고 이미 이제 얘기 나왔고, 거기서 어떤 문항을 넣을 것이냐, 경쟁력으로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적합도로 뽑을 것이냐 등등의 부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계속 고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깨질 확률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단일화 관련해서는 진통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부산 얘기도 해봐야겠죠. 이제 부산은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두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년을 준비했던 국민의힘 후보를 한 달 준비한 김영춘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따라잡고 대역전성의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전임 시장들이 견제받지 않은 잘못된 권력의 횡포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선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제 두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또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두 후보,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숙제는 뭐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걸고 있죠. 네. 여기에서 사실 이 박형준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의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그 페널티가 무엇이냐? 국민의힘의 주류인 TK 의원들의 반대입니다. 지금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동조하지 않는 기류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참 숙제가 될 텐데,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사실 김영춘 후보에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암초가 걸려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오고돈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공항 예정 부지와 그 인근 진출입로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LH 직원들이 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미리 기획부동산처럼 땅 사놓고 투자했다는 의혹과 맞물리게 되면서 부울경 민심, 그동안 가덕도 줄기차게 지금 추진했던 것이 결국 오고돈 전 시장이나 유력한 사람들의 어떤 개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는 비판 여론이 지금 불거지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저는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한 난제가 될 것 같고요. 반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덕도 인근의 토지나 이런 재산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이렇게 민주당에게 맡겨두면 이 개발 이익이나 부동산 투기 문제 불거져서 될 것도 안 된다. 정치공항이 아닌 경제공항으로 가자는 슬로건을 확실히 딱 내세운 측면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일자리 경제 문제가 부산의 중요한 관심인데, 박형준 후보는 저 마수 토론에서도 제가 물론 한번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국제적인 요즘화 펀드에 투자를 유치하겠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하겠다, 이런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전면에 내세워서 마스 토론을 했던 박민식 후보가 그거에 대한 검증만으로 거의 10분 넘는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근데 김영춘 후보는 물론 다른 공약도 있겠지만 공약의 처음에 끝에 비중이 가덕도에 굉장히 많이 쏠림으로써 가덕도는 지금 여야도 다 한다는 것인데 가덕도 외에 다른 정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앞으로 한 달 동안 받게 됐을 때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이 정당에서 토론회 진행을 맡을 정도의 패널을 모신다는 점, 엄선된 패널을 모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생각인데 이 민심을 여기서 분출시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시장은 부산의 역사를 가덕신공항 이전에서 이후로 바꾸는 그 전환기를 책임질 시장입니다. 그 변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그 인물에게 여러분의 지지를 가덕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덕도 공항은 절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정치 공항이 아니라 경제 공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가덕가덕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할 의지를 그냥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 오고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오고돈 전 시장의 어떤 논란이 좀 약간 많이 악재로 작용을 하죠. 악재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호를 가덕이라고 하고 이런 이낙연 대표 같은 가덕. 가덕의 모든 것을 이제 올인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 그러면 부산 시민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비춰지느냐. 저는 그 부분도 좀 성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이 오로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공약 하나로 민심을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을 그렇게 압박하듯이 부산 시민에게 접근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으로도 저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담담히 그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거니까 끝까지 완수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번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 유권자들 오히려 부담을 갖거든요. 우리가 21대 국회 때 총선 때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합니다. 이 PK 지역에서. 그러던 것이 이번 22대 때 총선에서 보면 약간 이제 감소가 돼요. 그 민심의 흐름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선상에서 이번에 어떤 부산시장 보선도 있는 겁니다. 또 특히나 오거돈 전 시장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약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인식을 하고 조금 더 저도 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뭔가 미래에 더 부산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시장을 발탁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오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매입 관련해서는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로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혹더라도 혹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 시민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은 통과된 거잖아요. 이게 개인 의견입니다. 이게 부산에 가덕도에 짓는 거라 하면 이거 국책사업이라면서요. 그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법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여당 시장이 되면 더 빨리 되고 야당 시장이 되면 더 천천히 되나요? 여당 시장이 돼서 더 빨리 한다고 해서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 시장이 돼서 막아야지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미 국회의 힘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법은 통과됐고 국책사업이니까 예산은 배정될 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항이 잘 굴러갈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선거 이슈가 될 게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오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마다 주목할 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신의 한수. 오늘은 이현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최근 영화계 미나리로 아주 떠들썩하죠?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네. 나흘 연속 어제까지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2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네, 워낙 많이 듣긴 했지만 오늘 신의 한수에서도 미나리 소개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가 미국 내 연기상 26관왕에다 다음 달에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유력한 여우조연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두 영화, 미나리 그리고 워 위드 그랜파입니다. 네, 먼저 미나리는요, 한국인 이민자 가족이 미국에 정착하는 이야기 맞죠? 네, 시대 배경은 1980년대고요. 감독이 실제로 어릴 때 살던 미국 아칸소주의 시골 마을이 배경입니다. 네. 어느 날 한국에서 아이들의 할머니가 찾아오고요. 오랜만에 엄마와 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네. 멸치도 가져온 거야? 야, 또 울어? 멸치 때문에 울어? 엄마 우리 사는 걸 다 봤네. 미안해 엄마. 왜? 바퀴 달린 집이라서 재밌다 얘.
타지에서 고생했을 텐데 친정엄마 말이 참 정겨워요. 그렇습니다. 익살스럽기도 하지만요. 이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말이라고 윤여정 배우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감독 본인의 이야기인데 이 자신의 할머니를 흉내내달라는 어떤 구체적인 디렉팅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여정 배우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아, 괜찮다. 이 감독 괜찮다. 그래서 저는 자유를 얻었고 아이작하고 저하고 같이 만든 캐릭터예요. 네, 사실 우리야 윤여정 배우가 참 익숙하지만 미국에서 보기에는 좀 신선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여 그리고 돈의 맛, 죽여주는 여자들 이런 영화들에서 이미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이 깐깐하면서도 소탈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화에선 가족에게 힘을 주는 사랑스러운 할머니 연기를 했다는 평입니다. 네, 다음 영화는 워 위드 그랜파로 준비를 했네요. 로버트 드니로가 색다른 할아버지를 연기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대놓고 코믹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얘기인데요. 잠시 한 장면 보실까요? How's your daughter's place then? She gave me my grandson's room. He's acting happy about it. 네, 방 하나를 두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귀여운 전쟁 중인가 봐요. 네, 대부2에서 무게감 있는 연기로 기억되는 로버트 드니로가 역시 전형적인 할아버지에서 벗어나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어울리는 장면들에선 흐뭇한 웃음이 나올 법합니다. 네, 흐뭇한 웃음이 나오는 영화인데 흥행 성적도 좀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10월 미국 개봉 당일 테넷을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서 일주일 동안 1위를 지켰는데요. 네. 국내에선 큰 흥행을 하지 못하고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지만요. 다소 짓궂고 위험해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니까요.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신선한 모습 볼 수 있는 가족 영화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6명입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피해 조사반을 꾸린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의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서 내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번 주 화요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사퇴 후 곧바로 4.7 재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습니다. 안정적 대권 행보를 갈지 돌발 악재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주 수요일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3기 신도시에 투기한 LH 직원 내부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이은 2차 조사에서는 직원 배우자는 물론 조부모, 손자, 자녀까지 5만여 명을 검증 대상에 올려 투기 의혹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재판부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4명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들과의 공모 여부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네, 홍앵커 요즘 낮엔 포근하지만 아침은 쌀쌀하고 좀 일교차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였는데요. 낮에는 11도까지 오릅니다. 대구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일교차가 크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출할 때 가벼운 머플러 하시면 멋도 있으실 것 같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네, 미세먼지 농도는 양호합니다.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요.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은 많겠습니다. 네, 흐린 일요일이군요. 이번 주 날씨도 좀 알려주시죠. 꽃샘추위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에 꽃샘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기온 영상이고요. 낮 기온도 10도를 웃돌아서 포근합니다. 남부지방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